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이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벌써 7회차. 7회차이고요. 오늘은 7장, 함께 할 건데요. 어,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면, 1회차에는 인간 의식의 꽃 피어남 해서 우리는 지금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편을 이야기를 했고요. 2회차에는 4월에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편을 이야기했고, 3회차에는 5월이죠. 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나의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것 해서 에고를 넘어서 진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4회차 6월에는 역할 연기에서 어, 내가 가진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해서 에고를 가지고 일하고 에고 없이 일하기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5회차 7월에는 고통체 내 안에 나의 그 과거의 어떤 걸 가지고 내 안에 나의 그 감정의 상태를 머금고 있는 상태. 그래서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6회차에는 8월에 만났죠. 지난달 6장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고통체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 했고, 오늘은 7회차 9월이죠. 항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단계 단계를 보면 어떻게 벗어내고 에고를 벗어내고 그 다음에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그 챕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인데요. 책 바로 그 첫 번째 그 챕터 바로 뒷장에 보면 접혀진 내용 있죠. 여기에 보면 한번 션이조님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네. 여기에 보면,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 아침마다 쓰는 기도 일기를 쓸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 상을 짓지 마라. 너가 만든 너의 상을 짓지 마라.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든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든지 이러함은 내가 어떤 나의 상을 짓고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러한 쪽으로 하게끔 나를 계속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 일기를 쓸 때 자주 듣는 말이 제가 쓰는 말이 상을 짓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나는 나의 상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상을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왜 상을 짓지 마라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영혼과 결을 같이 이렇게 하려면 가벼워야 되는데
내가 이러해야 돼라고 하면 굉장히 나 스스로가 처음 시작하는 자체가 무거워야 되거든요. 마치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출근을 해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해야 돼 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돼 했을 때 내가 이걸 잘 해야 돼 아니면 어, 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 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을 짓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내가 이미 이렇게 한계선을 지어놓고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을 짓지 마라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를 보면 한번 오늘은 책이 이게 뭔가 딱 발췌를 해가지고 읽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전체를 한번 연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크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신의 예언을 받은 장소인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입구 위에 새겨진 말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준비되어 있는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예언을 들으러 신전에 방문했다. 아마도 방문자의 대부분은 신전에 들어갈 때 이 문장을 읽겠지만 이것은 어떤 예언보다 깊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또한 아무리 위대한 계시와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 해도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명령문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궁극적으로 아무 소용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앞으로 불행과 자신이 창조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리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자, 다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저 밑에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같이 읽으면서 할게요.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많은 이들은 에고에 갇혀 무의식 상태로 평생을 보냈는데 곧바로 자신이 누구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누구세요?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나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내 가족은 이렇고, 나는 지금 이런 뭐 상태이고,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널어놓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러함은 내 이름과 내 어떤 가족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내 직업이라든지 이게 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스스로 불멸의 영혼 또는 성스러운 영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아니면 단지 영적으로 들리는 어떤 개념들을 마음의 내용물에 추가한 것일 뿐인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 묶음의 사상이나 신념을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영적인 사상과 신념은 기껏해야 도움을 주는 표지판일 뿐이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더 단단히 뿌리내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들, 조금 지어진 인간 마음의 일부인 그것들을 제거할 만한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떠다니는 다양한 사상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미아가 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또 반대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타인의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저래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함을 우리가 엄청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오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타인의 어떤 한 편만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안녕하세요, 하이로미님. 내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를 나 자신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 하루를 막 이렇게 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리뷰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좀 피곤했어요.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중요한 일들은 잘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좀 나를 떼어놓고 내가 나를 이렇게 다시 리뷰를 했을 때, 이렇게 피곤하고 제가 어제는 그 시댁 가족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 그 전날 조금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너 정말 거기 가고 싶어? 꼭 가야 돼? 라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마음에서 지금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이야기해. 그게 뭐 어려워? 해서 제가 바로 그걸 주최한 신우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내일 참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가족 모임인데 당연히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제가 기도 일기를 지금 계속 쓰면서 달라진 게 저한테 물어봐요.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가고 싶어? 아니, 나 가기 싫은데. 그럼 가지 마. 그러면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제는 정말 좀 저 출장도 다녀오고 막 이래가지고 운전을 좀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자마자 밥 먹기 전에 기절했어요. 일단 너는 자야 돼. 지금 자야 돼 해서 바로 기절하고 한 40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그 다음 제가 9시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리플레시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중간에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는 샤워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렸을 나의 그 반려견 슬기 산책을 시킬 것인지가 갈등이었는데 그러면 좀 리플레시를 해야지 9시에 일정을 너가 좀 개운하게 만날 수 있잖아. 해가지고 샤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행했어요. 어떤 걸 할 때. 그치만 나를 이렇게 떼어놓고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는 지금 뭘 먼저 하고 싶어? 그리고 뭘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하루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뭐 잠자는 거라든지 일상들이 뭘 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핑퐁 그러니까 제가 기도 일기를 쓰고 나서 달라진 거는 저가 저한테 객관적으로 딱 나를 떼놓고 그것을 행하는 나에게 그 나의 그 영혼이 자꾸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기도일기를 거의 매일 어, 한 1년 정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좀 쉽게 접근이 되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작년에 PBS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전에 내면 소통과 이게 다 맥락이 같지 않나요? 지금 제가 그런 어떤 23년도에 저희가 내면 소통을 만났고 24년도에 PBS 다이어리 만나기를 했고 지금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하는데 이게 다 단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면 소통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왜 PDS 다이어리를 써야 되지? 아니면 왜 일기를 써야 되지? 왜 나와의 대화를 써야 되지?가 이 맥락이 내 일상으로 나를 딱 데리고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죠. 버퍼링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242페이지에 보면
243페이지의 밑에 문단 바로 보겠습니다. 만약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은 작은 나가 아니라 큰 영혼이라고 안다면 도전해 오는 사람들과 상황에 직면해도 반응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어있게 될 것이다.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음으로부터 자연히 반응이 나온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인 작은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인 의식이 반응할 것이다. 그 반응은 있고 효과적이며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일기를 쓴다 하고 제가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치원을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주 정도 있었던 일인데 한 친구가 이렇게 놀잇감으로 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탁 찍혔어요. 그 놀잇감에. 코가 딱 찍혔는데 선생님은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살짝 찍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약 발라주고 밴딩만 하고 집으로 보냈는데 이걸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좀 페인자리니까 페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꿰매야 되는 거예요. 벌어지니까 이게 페인 상태로 아물어 버리면 흉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꿰매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가 이미 체육관을 다 다녀오고 나서 그걸 알게 되고 늦게 이제 피부과를 갔더니 이거는 뭐 수면 마취해서 뭐 꿰매야 된다. 애들이 움직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좀 커져버린 거야, 상황이. 그냥 우리가 유치원에서 그걸 발견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병원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으면 가볍게 끝날 일을 그 절차를 하지 않고 집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출근을 9시까지 하시는데, 8시 뭐 20분부터 굶겨가지고 이제 수면 마취한다고 아침에 병원을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부분 마취해가지고 여기를 꿰맸는데 우리가 안전공제에서 그 돈이 비급여는 공제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거든요. 부모님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근데 세상에 22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비급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출발할 때 제 이사님께서 그 비급여 부분은 부모님 부담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한 상황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유치원에서 다쳤는데 유치원에서 어떻게 해행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비급여는 당신 부담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이틀 병원을 다니고 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부모님이. 이게 화날 상황이 아닌 걸 화를 돋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영수증을 들고 오셨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버린 거야. 비급여 부분인데 부모님 부담이지만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답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한 두세 번 통화를 하다가 아빠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직장에서 전화가 오신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데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입 닥치고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이사님이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한 30분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본인이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통화가 안 될 거라고 전화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일은 일어났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불거질 이야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내가 공공기관에 다니는데 이걸 크게 한번 터뜨려 볼까요? 이렇게 이제 끝맺음이 된 거야. 정말 여기 콕 찍힌 거에
이거를,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첫 출발점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유치원에서의 대응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매뉴얼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저희의 불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매뉴얼을 강요할 수 없다가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께도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처음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부터는 제가 병원에 가서 부모님 카드에 결제했던 것을 유치원 카드로 다 결제를 바꿔주고, 그 뒤에는 제가 계속 병원을 동행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실밥을 풀어도 흉이 남기 때문에, 어, 다섯, 여섯 번의 레이저 3개월, 4개월 기간 동안에 계속 해서 다섯, 여섯 번의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 흉이 남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제가 때 마음을 이렇게 먹고, 동행을 했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질 거다라고, 나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나누어지게 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일기를 썼어요,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그랬더니 딱 실밥 뽑으러 가는 날, 실밥을 뽑았을 때는 그걸 모르거든요. 한 3일 뒤에 다시 오래. 다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첫 마디가 흉 안 지고 깨끗하게 다 나았고, 레이저 안 해도 된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리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종료. 그치만 이거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해결했으면 이걸 고통체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아직도 끝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것보다 아까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보면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평화를 선택할 것이고, 어떤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작은 나가 아니라 큰 영혼이라고 안다면, 도전에 오는 상황들, 사람들과 상황에 직면해도 반응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어 있을 것이다.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깨어 있음으로부터 자연히 반응이 나온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인, 작은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인 의식이 반응할 것이다. 그 반응은 힘이 있고 효과적이며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가 이게 제가 겪었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상태인 거라는 거죠. 이게 크게 불거질 거면 정말 끝까지 가보자 했을 상황이고, 그 아빠의 어떤 화가 났을 때 말의 태도, 엄마와 충분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화를 아빠한테 전달되었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큰 의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모두 평안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머니도, 어, 이렇게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어,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식을 크게 깨워놓고 있어야지만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제대로 된 판단과 행함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풍요로움 245페이지 풍요로움 주제가 있는데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는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자신을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나는 존경받지 못했고, 관심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 라고 그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당연한 존재로만 여겨.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나를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해.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많은 것이 부족한 작은 나이고 그 부족함을 결코 채워질 수 없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오해가 모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은데 그 부족함을 그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결핍을 누구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타인의 어떤 눈에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왜 타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 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이런 말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잖아. 너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좋아지지. 이런 말들. 특히 뭐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든지,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서, 그럼 너는 도대체 너 자신에 대한 그 풍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47페이지의 밑에 문단에 보면 모든 풍요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이고, 그러나 먼저 바깥의 풍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당신을 에워싼 삶의 충만함을 보라. 우리가 인간 관계로부터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눈을 떠서 오늘은 2025년 9월 6일 아침을 만났어요. 이 건강한 내가 건강하니까 이 시간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났으니까 이 시간에 지금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햇살이 되게 따스하게 이렇게 비춰지네? 이것도 되게 풍요로운 거고, 그냥 일상이 고요하게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풍요로운 게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신을 에워싼 이 많은 충만함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장 아침에 눈을 떴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지, 내가 내 몸을 편히 누일 집이 없어서 잠자리를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건지.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만 두고 그 밖의 것에 풍요를 찾는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248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싫을 수도 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비밀스러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당신이 아니다.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자기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비밀스러운 불안감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그 자기 그 심리 검사를 해서 자기 분석을 하라라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 검사를 하고 그 상담가로부터 제 심리 검사 결과를 듣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회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그때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좀 초보셨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 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되게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겨우겨우 이 흙탕물, 진흙탕물을 가라앉혀 놨는데 당신이 뭔데 그걸 다시 헤집어 버려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열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댁과의 관계를 맺어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를 대했던 나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제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너 그거 하기 싫어해서 안 갔다라고 한 것처럼. 근데 예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앞세워서 하고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들을 우선으로 다 했던 게 굉장히 저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걸 내가 저 내면 깊숙이 회피하고 싶어. 그래서 25년을 압착하고 싶다 해서 얘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압착시켜 놨는데 그 검사를 하면서 당신은 회피의 성향이 있고 하면서 그걸 낱낱이 다 막 그냥 나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날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완전 진흙탕물을 어떻게 내가 이걸 가라앉혀 놨는데 이걸 이렇게 휘저어버려. 너가 뭔데 내가 살아온 나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알아서 나를 그런 식으로 나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라고 하면서 완전히 화가 났거든요. 그때 이제 막 그때 케이트 선생님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뭐어 그 어떤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센시티브한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번 초대돼가지고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분도 무당이시죠, 저한테. 그냥 그분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 봤는데, 저 선생님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눈물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너무 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라. 그러니까 안 시원해진 상태인 걸 나를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나 스스로는 모든 게 이해됐고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내 속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됐던 거야. 근데 뭐 어디 가서 내가 그냥 울어. 아무 맥락 없이. 과거에 어떤 걸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1부터 10까지를 나열해가지고 울 거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2023년도 1월 16일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는 굉장히 잘 보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서 숙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정말 엄청 울었어요. 울었던 게 그때 그 울음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켜켜이 남겨놨던 그거를 그때 다 아버지랑 같이 다 털어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개운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맥락적으로 안 맞잖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내 울음이 그 울음이 아니다라는 게 좀 이거는 좀 언밸런스이게 알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계실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아버지는 그거 아셔야 된다고. 나는 내 자식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으로 대했고 더 1순위로 대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할 만큼 충분히 했고 숙제가 끝났다라는 말을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에게 해야 될 숙제도 없고, 아버지에게 나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내드릴 때 정말 저는 잘 보내드리고, 평안하시다라고 하면서 그때 울음은, 내 안에 나의 어떤 켜켜이 내가 쌓아놨던 것들을 터트렸던 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제가 아까 그 상담 선생님이 회피의 성향이 높다라고 했던 게 내가 무엇을 끄집어내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하지 마. 나 정말 오랜 기간 난 너무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지 마가
만약에 그때 내가 이걸 털어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회피했으면, 지금의 나의 이 가볍고 맑은 상태가 오지 않았을 거다. 어느 한켠에는 그 무거운 어떤 주머니를 차고 있었겠죠. 이게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249페이지에 보면, 밑에 문단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다면, 심리 분석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밝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5천 쪽의 보고서는 당신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 의해 조금 지어진 당신 마음의 내용물들이다. 심리 분석이나 자기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두 당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내용물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용물이지. 나의 본질, 나의 영혼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용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물을 계속 담고 있었으면 그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내용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동일화를 멈추는 것이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내용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린다. 지각하고 경험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내용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렌 스터디에서 세도나 메서드를 하고 있잖아요. 흘려보내기. 내가 이렇게 지고 있지 않고 쥐었으면 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혹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삶을 말하고 있다. 내용물을 말하고 있죠. 당신은 내용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신 상태와 감정 상태는 물론 나이, 건강, 관계, 경제력, 일, 생활 환경 등을 사건들, 즉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삶의 외부 환경과 마음 환경, 당신의 과거와 미래 모두가 이 내용물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내용물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 내용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의식이라는 내적 공간에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는 저는 저의 나는 나를 이걸 어떻게 만나지는 저는 매일 아침에 쓰는 저의 기도일기로 영성일기로 저는 이걸 만나고 있다. 그래서 저의 영혼을 내 결과 맞추어서 하루를 살고 하루의 지표를 얻고 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뒤에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라이트는 제가 방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이번 챕터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현유조님이 읽어주셨던 이 펴지는 챕터 여기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상을 짓지 마라.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의 꿈에서 깨어나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루티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읽었던 내용과 또 루티님의 생각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음,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을 짓지 마라. 어, 계속, 이게 계속 상을 순간순간 막 짓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3년째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 깨어있으려고 하면서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내가 어떤 뭐가 사건이 벌어졌다. 꼭 내일이 아니어도 그러면은 그거를 내 마음에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나의 생각들, 그런 게 총체적인 거를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딱 이미 결론을 내고 거기다 어느 때는 꿰어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있긴 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아, 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또 멈추면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계속 결론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되겠어. 그리고 될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럴 건데, 이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음, 그죠. 네. 네. 천희조님, 오늘 시간은 어떠셨는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더불어. 그러니까 조금 자신을 아는 게 이제 힘들다는 음, 그때 저도 처음에 읽었던 그 날개 쪽에 보면,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인간. 그러죠.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막 우리가 신혼 때 막 싸울 때,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내를 못 바꿔서 날 이렇게 아둥바둥인데 뭐 너를 어떻게 바꾸겠냐.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끔씩 간단한 검사지를 통해서 언제 하다 보면 이러이런 성향이시라서 조금 뭐 그러시겠네요. 약간 하면 그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음, 조금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체크하신 거라고. 이건 자기 음, 보고식이니까. 내가 음, 이런 사람이라고 쭉 체크했던 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지. 내가 무슨 이렇게 독심술을 해서 알아맞춘 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늘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거. 저는 이제 쭉 제가 뭐 옛날 엔케마요 할 때 이렇게 뭐 감사일기 쓰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음, 지금도 보니까 천, 번호가 천 몇 번째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막 다섯 가지를 찾아서 오늘 시어머니가 그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적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습관이 있는지 잠깐 로그인해서 이제 한 줄 남기는데 그냥 어떤 날은 막 그런 걸 찾다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요렇게만 이제 쓰고 그렇게 써도 전에는 뭔가 부족한데 이러면서 또 뭐 지어짜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만 해도 그냥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남기고 나서 어떤 날은 이렇게 남겨놓고 나중에 수정을 해야지, 채워 넣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요즘은 아니 그 이걸로도 됐다. 뭘 내가 감사했으면 됐지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음, 240페이지 나왔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령문 속에 숨겨진 진리 이렇게 될 때, 아,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너 자신을 알라가, 이게 명령문이라는 그게 조금, 아, 아, 그냥, 관념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 뭐, 음,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음, 이제 들어왔던 그냥 관념 속에 한마디 그냥 소크라테스는 오래된 분이 너는 알라라고 했다. 뭐 그냥 그런 건데 이게는 그 신전에 있었던 그 한마디는 사실 명령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음, 꼭 알아라는 얘기 그치. 알라라고 신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음, 음, 근데 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알려고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신전에 있는 명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어갔다는 것도 그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그냥 전보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게, 저 저분이 저 철학관의 저 사람이 저 무당분이 어떻게 알지?
그래서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다들 막 용하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그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 더 이상 뭐 가도 뭐 별 그게 없겠다 이러면서 한 번씩은 제가 이제 그런 데 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알아본들 뭐 어떡할 거냐고 이러면서. 내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해 준다고 한다니까 뭐 궁금한 거 없어? 막 근데 저는 그 가끔씩 얘기를 듣긴 하지만 그 묻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라고 막 어떤 점에서 궁금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안 물어보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듣는 게 아, 되게 무서운 일이다. 그냥 내 머릿속으로 대략 그 조금 불안해서 불명확해서 그거를 조금 알아차리려고 가긴 했는데 이 사람 음, 얘기를 듣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괜히 찜찜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멈췄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아, 너 자신을 알아가는 거는 명령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시간들이 계속, 그냥 사실은 오늘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게 전체 챕터를 다 읽어야지 해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앞에 읽었던 딱 그 부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아, 어쨌든 이거 한 줄만 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루미님, 오늘 시간은 또 어떠셨는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깨어있기와 이제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 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깨어있기 위해서 저도 제 기도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확실히 매일매일 썼을 때 그 하루의 에너지와 띄엄띄엄 썼을 때 그 에너지가 다른 거를 이번 주에 확실히 느끼면서 아,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깨어있고 작은 나가 아니라 큰 영혼의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풍요로움이 좀 흘러 넘치도록 제가 감사한 것들을 조금 더 찾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감사일기 이런 것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게 예전에 매일매일 막 글을 열심히 막 썼었던 때가 있는데 조금 그런 감사한 것들 좀 잊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사일기를 또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오늘 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남편 그 아침에 먹을 거 간단하게 챙겨주고 이제 30분에 딱 들어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토마토 갈고 뭐 이게 뭐 영양제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가가지고 남편을 깨우는데 빨리 안 일어나가지고 괜히 거기다가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다시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아, 그때 제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아,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7회차를 만났고요. 다음 달에는 10월입니다. 연휴 기간의 첫 번째 토요일인데요. 8장 내면 공간의 발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 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면 소통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김정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다면 이거는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할까요? 자, 책 들고 마무리. 자, 하나, 둘, 셋. 지연님 특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